교재 11쪽입니다.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우리 생윤으로 보면 2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입니다. 거의 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은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양 파트가 좀 추가가 돼서 최소 두 문제 그리고 많으면 세 문제까지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재작년 6월 달에 나왔던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 단원의 문제는 대체로 문제 상황 속에 있는 사람한테 제시하는 것, 조언을 제시하는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먼저 사상가가 누군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하는 행위들에 대해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못한 사람이 된다.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못한 사람이 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너희 이런 구절 봤었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의 어떤 문제에 해답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을 우리는 덕윤리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거와 비교되는 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 그치?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와 관련돼서는 우리는 이러한 윤리를 행위중심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행위중심 윤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바로 의무론이고 또 하나는 바로 공리주의. 그치?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것과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것. 그치? 덕윤리는 행위중심 윤리와 비교할 때는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행위를 하는 사람, 행위자 중심 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을 통해서 보니까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못한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덕윤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그런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도덕적인 덕은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도덕적 덕이라는 키워드도 좀 중요한 키워드고 습관이라는 키워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야. 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덕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뭐로 보지? 하나는 지적인 덕, 그치? 지성적 덕, 지적인 덕.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덕 또는 품성적인 덕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지적인 덕은 누군가의 가르침에 의해서 함양할 수 있다. 다만 도덕적인 덕이라는 것은 습관을 통해서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예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제비. 혹시 기억나나? 제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를 했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한 번 도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다 라는 걸 보고 실제로 문제 상황 속에 이 주인공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요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어. 다만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여러 보기들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할 수 있는 말이 어느 것인지를 찾아내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훌륭한 인품에 비추어 판단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인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덕이 되겠지. 덕. 그렇지? 그리고 이러한 덕을 결정해 주는 것은 일종의 사회 구성원 또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봤잖아. 그래서 인간은 사회 구성원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 두 번째, 개인의 권익이 회사와 공동체 이익보다 중요함을 고려하세요. 이익을 계속 고려하고 있지. 이익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공리주의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다. 3번에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의식에 의해 상사의 요구에 응하세요. 선의지, 이것은 칸트의 주장이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 발생할 결과의 유용성을 고려하는 입장을 우리는 공리주의라고 하지. 공리주의가 영어로 유틸리터리아니즘이잖아. 그 어원이 바로 이 유용성을 나타내는 유틸리티에서 왔습니다. 그치? 유용성이라는 건 일종의 공리를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세요. 여기서 틀린 말은 바로
예외 없이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고려한다라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더 윤리는 모두 다 이 상황을 고려하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특히 중용의 덕이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결국은 예를 들어서 용기라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 모든 경우에 나서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용기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정말 우락부락하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한 수십 명이 한 사람 협박하고 있어. 그 경우에 나와가지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 그건 용기가 아니지. 그건 만용이지. 그치? 자,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답은 1번이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작년 9월 달에 6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문제 상황 속에 이 사상가가 누군가 먼저 제시문에 이런 말이 있어. 인간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본성에 따라 선으로 향하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 성향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그리고 우리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에서 나온, 그렇지? 신이라는 키워드도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라는 말이 있어. 누굴까? 바로 아퀴나스입니다. 키워드만 놓고 봐도 아퀴나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고, 그치?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은 몇 번째 성향이야? 제3 성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치? 제3 성향이다. 아퀴나스가 할 수 있는 말이 이제 그럼 찾으면 되겠네. 1번, 자신의 이익과 가족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판단하세요. 이익을 고려하는 건 누구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1번은 땡. 자, 2번,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를 고려해서 판단하세요.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는 게 나오면 쌤이 아직 수업은 안 했지만 하버마스입니다.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인데 이번 생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쌤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줄게. 이거는 땡. 3번,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도덕원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도덕원리를 5글자로 줄이면 공리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공리주의자라는 소리지.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인간이 갖는 자기 보존의 자연적 성향을 고려해서 판단하세요. 자, 자연적 성향을 고려해야 된다. 당연히 무슨 사상이야? 자연법 사상이지. 그치? 자연법 사상. 그래서 아까 제시문으로 잠깐 돌아가면 고유한 본성에 따라 선으로 향하는 성향 앞에 자연적 성향이라는 말이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특히 자기 보존의 자연적 성향은 몇 번째 성향이지? 그치, 제1성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되겠네. 그리고 5번에 자연법의 원리가 아닌 스스로 수립한 도덕법칙에 따라서 판단하세요. 칸트한테도 틀렸습니다. 정말. 칸트한테도 맞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준칙이 도덕법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칸트. 그래서 어쨌든 틀렸다. 그치? 자, 이제 재작년 수능 문제. 갑사상가, 일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입니다. 그럼 갑이 누군지부터 봐야 되겠네. 개인은 가족, 이웃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 공동체를 벗어나면 덕을 실천할 기회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도 없다. 얘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건 뭐야? 공동체라는 거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덕. 그럼 공동체라는 키워드하고 덕이라는 키워드를 조합해 봤을 때 갑은 누굽니까? 몰라도 일단 덕윤리학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맥킨타이어입니다. 자, 이게 맥킨타이어인 이유는 그냥 덕윤리학자인데 말이 좀 세련됐어. 도덕적 정체성, 모럴 아이덴티티 같은 이런 단어들은 현대적인 단어지. 그치? 그래서 조금 세련됐네? 맥킨타이어가 아닐까? 근데 이걸 모르겠다고 하면은 덕윤리로 해서 문제를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치? 자, 을을 보니까 행복은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쾌락과 고통을 통해서 행복을 계산한다. 딱 봐도 공리주의라는 느낌이 들지. 그치? 이건 공리주의의 전제입니다. 그치? 심리적 쾌락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공리주의자 중에서 특히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 밀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 그치? 밀입니다. 자, 맨 마지막에 유용성의 원리와 양립 가능하다. 유용성의 원리는 다른 말로 공리의 원리야. 결국은. 그치?
자, 1번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무시한다. 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비판하는 문제는 항상 서술어를 끊어라고 했습니다. 그치? 무시한다, 무시한다, 간과한다, 간과한다, 간과한다. 전부 다 어떤 성격이야? 부정적인 성격이지. 그치? 부정적인 성격의 어떤 서술어가 나타난다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은 비판을 하는 사람의 주장이어야 돼? 비판을 받는 사람의 주장이어야 돼? 비판을 하는 사람의 주장이어야 돼.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거는 미래 주장이지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이지.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구체적인 맥락을 배제해야 된다. 이거는 일단 맥킨타이어가 아니지. 배제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3번 도덕 판단의 기준이 행위의 동기가 아닌 결과다. 이것도 공리주의의 주장이지. 4번에 사회 전체의 행복 최대화가 보편적인 도덕 원림을 강조한다. 사회 전체의 행복 최대화가 보편적인 도덕 원리다. 이거 공동체주의자의 주장이야. 맞지?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자가 아니라 공리주의의 주장이야. 5번에 유용성의 합리적 계산보다 공동체의 전통이 중요하다. 이건 맥킨타이어가 할 수 있는 주장이지. 색깔이 일치하는 건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면 답은 5번. 자,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작년 6월 달에는 갑을 두사상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수능에서 나왔던 유형과 동일하게 나왔지? 갑이 을에게 비판하는 내용, 반론하는 내용. 자, 갑을 보면 인간에 대한 배려는 윤리적 행위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토대이다. 배려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치? 배려했던 기억과 배려받았던 기억이 윤리적 행위의 초석이다. 이 사람은 일단 배려윤리입니다. 자, 배려윤리 중에서 특히 나딩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려윤리가 2단원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다만 뒤에 이제 갈등 해결의 윤리 이 파트에서 나딩스가 나오기는 해서 올해 수능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우리 수준에서는 배려윤리를 그냥 일종의 덕윤리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덕윤리는 덕을 강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덕 중에서 특히 배려라는 덕을 강조하는 윤리가 배려윤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쌤이 수업 시간에 배려윤리는 안 다루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자. 자, 배려윤리라는 게 있는데 이 배려 얘기할까? 응? 이 배려는 영어로 하면 이 배려는 caring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caring. 케어하다의 명사야. 케어가 무슨 뜻이지? 돌보다라는 말이지. 맞습니다. 돌보다. 그래 실제로 배려한다라는 말은 돌보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 돌보다라는 동사 서술어가 들어간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봐봐. 가장 대표적인 문장. 뭐가 머릿속에 바로 떠오를까? I don't care. 아, 그거는 2NE1의 노래고. 대체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어떤 문장은 엄마가 아이를 돌본다라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일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암묵적인 의식 속에 암묵적인 인지 속에 배려라는 것이 좀 더 여성에게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려윤리는 기본적으로 여성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성주의의 영향을 받는다. 배려윤리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길리건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나딩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나딩스가 나올 것 같고 길리건은 예전에는 좀 자주 나왔는데 앞으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배려윤리라는 말을 만들어낸 길리건이 쓴 책, 박사 논문이었죠. 박사 논문의 제목이 다른 목소리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고 근데 지금 절판돼서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자, 이 다른 목소리로라는 길리건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목소리가 적어도 몇 개 이상 있다라는 거야. 다른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적어도 2개는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목소리로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하나는 남성의 목소리, 또 하나를 여성의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종의 비유지. 그치? 남성의 목소리라는 것은 정의, 저스티스를 얘기하고 여성의 목소리라는 것은 배려를 얘기한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길리건이 지도교수였던 사람, 그리고 길리건의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이 콜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콜버그라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 수준에서는 잘 안 나오지. 콜버그가 강조했던 건 정의윤리였어. 그래서 콜버그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양 문헌에 나오는 예인데 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웃집에 염소를 훔쳐왔습니다.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할래?
뭔가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 아버지를 숨겨준다든지 빨리 얼른 그 염소를 갖다 준다든지.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과 또 다르게 행동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아버지를 경찰에 바로 고발하는 경우가 있어. 만약에 콜버그의 윤리 이론에 따른다면 아버지를 고발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숨겨주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발달한 사람이야. 근데 우린 거기에 동의할 수 있을까? 우린 쉽게 동의할 수 없지, 그치?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교 전통의 어떤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미국의 서양의 어떤 개인주의적이고 권리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콜버그의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어. 아버지를 신고하는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잖아. 근데 이제 콜버그의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콜버그가 쭉 그런 연구를 해봤더니 남자들은 4단계까지 발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윤리를 실현한다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4단계가 아니라 3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아까 같은 딜레마에서 아버지를 숨겨주기 바쁘다라는 거야.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뭐가 되냐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도덕성이 열등하다라는 거지. 그런 주장을 하는 걸 보고 결별을 합니다. 콜버그와 길리건이. 그러면서 그를 비판하는 글을 쓴 게 바로 다른 목소리로라는 글이야. 그래서 남성의 윤리와 여성의 윤리, 그러니까 정의윤리와 배려윤리는 어떤 위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목소리와 같다. 남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면은 노래의 소리가 더 아름다워지잖아. 그런 것처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가 더 뛰어나고 뭐가 더 열등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길리건의 배려윤리야. 자, 나딩스의 배려윤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려의 어떤 의미를 확장을 시킵니다. 배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려하는 사람, 배려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려를 받는 사람, 피배려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려하는 사람이 배려받는 사람에게 헌신하고 몰입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했었어. 물론 이게 배려가 맞지, 그치? 근데 진정한 배려는 이것뿐만 아니라 배려를 받는 사람도 배려하는 사람의 배려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배려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 이게 나딩스의 주장이야. 그치?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한 스토커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매일 선물을 보내고 꽃을 보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몰입하는 거잖아. 근데 우린 그걸 가지고 배려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지. 왜냐하면 그 꽃과 선물을 받는 여자가 그것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배려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위의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을은 인류는 쾌락과 고통의 두 주권자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이 말은 벤담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소설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벤담의 주장이지. 벤담의 주장이다.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도되며 의무를 결정짓는 것은 오직 고통과 쾌락뿐이다. 맞지? 공리주의 입장이고 갑에서 을을 비판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항상 서술어 끊어봐라고 했습니다. 간과한다, 간과한다, 간과한다.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 그래서 앞에 목적어는 비판을 하는 배려윤리의 입장이 돼야 되고 만약에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 입장이 나오면 틀립니다. 자, 1번 최대 행복의 원리보다 인간관계의 맥락을 우선해야 된다. 이거는 배려윤리의 특징이 맞지. 인간관계의 맥락, 배려관계. 그치? 이해가 되지, 그치? 배려를 하는 사람과 배려를 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시 여겨진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바로 돼버렸고 2번 유용성의 계산은 보편적 도덕원리에 의거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리주의 주장이지. 3번 고통의 회피와 쾌락의 추구와 인간의 고유한 성향이다.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입니다. 4번에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동등하게 고려돼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담의 주장이야. 다만 이 4번 보기에서 누군가가 떠올라야 되는데 누가 떠오를까? 싱어, 그치? 동등하게 고려돼야 된다라는 말이 사실은 나중에 싱어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싱어의 특히 이익, 평등, 고려 사상, 그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이라는 측면이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치? 여기서 말하는 이익 또는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해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interest, 이해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 자, 마지막으로 윤리적 행위를 위해서는 동기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 결과를 중시하는 건 공리주의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 9월 문제. 다시 이런 형태의 유형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무에 맞는 것이긴 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이제 이 구절은 너희가 정말 잘 알 것 같아. 특히 정원이는 잊지 못할 것 같다. 그치? 올해 우리 쌤이 중간고사에 출제했던 서술형 문제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의무에 맞는 행위, 이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의무적 행위라고 얘기를 해. 합의무적 행위.
합의무적 행위라는 것은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가 어쨌든 뭐 의무에 부합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이러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다 없다? 도덕적 가치가 없다야. 그런데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해서 뭐는 아니다?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그럼 칸트에게 있어서 가장 도덕적인 행동, 오로지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 행동은 뭐야? 의무에서 비롯된 행동. 의무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의무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거다. 맞지? 그래서 이거는 칸트입니다. 사례 속에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인지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칸트가 할 수 있는 말. 1번 공동체의 전통과 덕목에 부합하도록 행동해야 된다. 공동체, 덕목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네. 이건 누구의 입장이야? 덕윤리의 입장이지. 맥킨타이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틀렸습니다. 2번 자연적 경향에서 비롯된 준칙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준칙에 따라 행동해야 되지만 근데 여기에 준칙이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뭐에서 비롯돼야 될까? 보편적인 도덕 법칙. 그렇지?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서 비롯된. 이렇게 표현하면 칸트가 되겠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에 선한 목적을 위해 조건적인 명령에 따라 행해야 된다. 뭐가 틀렸을까? 여기에서는 바로 조건적인 명령이라는 게 틀렸지. 얘들아, 조건적인 명령은 다른 말로 가업명령이라고 얘기를 해. 그치? 가업명령. 근데 이 가업명령과 비교되는 게 바로 정업명령이지. 그런데 이 정업명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자, 칸트가 긍정하는 것은 조건적인 명령이야, 무조건적인 명령이야? 무조건적인 명령. 바로 이 정업명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업명령을 영어로 categorical imperative라고 그래.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카테고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조건적이다라는 말이 틀려서 3번도 틀렸다. 4번 사회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 얘들아, 사회적으로 칭찬과 인정은 행위를 하기 전에 받을까? 행위를 하고 나서 받을까? 행위를 하고 나서 받지, 일반적으로. 그렇지? 칭찬과 인정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겠지. 또는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내가 만약에 착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의 인품에 대해서 칭찬할 수는 있어. 만약 인품에 대해서 칭찬한다라고 보면 덕윤리의 입장이겠지. 또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한다고 보면은 결과주의적인 입장이 되겠지. 어쨌든 둘 다 칸트는 아닙니다. 맞지? 마지막으로 5번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법칙에 따라 행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 돼. 자, 앞에 나오는 이 감정이라는 건 칸트가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감정과 함께 또 비슷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경향성이라는 것도 싫어해. 경향성이라는 것도 싫어해. 왜 싫어할까? 얘네들은, 이 칸트는 이걸 왜 싫어할까? 왜 사람의 감정을 싫어할까? 감정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도덕적으로 강한 동기를 막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성적이지 못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있잖아. 보편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감정이라는 건 사람이 달라. 사람이 그때그때 달라져. 그치?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지. 아,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지? 좀 숨겨줄 수 없을까? 이러면 감정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막 재건이가 막 나쁜 짓을 저질렀어. 아, 잘됐다. 아싸, 꽃이다. 얘 바로 신고해버려야지. 야, 너 뭐 됐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칸트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해야만 돼. 알겠지? 그래서 감정과 경향성을 싫어한다. 자, 작년 수능 문제, 마지막 문제. 공동체 행복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이다. 이 말도 되게 중요한 말이지. 이 말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게? 총합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이 뭐는 아니다라는 거냐. 총합 이상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치? 총합 이상은 아니다라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애매한데. 총합 이상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그치?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동체 행복이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이라면 때로는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 개인들의 행복을 막을 수도 있어. 제한시킬 수도 있어. 근데 공리주의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 공리주의가 봤을 때는 개인의 행복들의 총합이 공동체의 행복의 공동체의 행복이기 때문에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예를 들어서 희생시켜라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그냥 착각일 뿐이야.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어떤 행동이 공동체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클 경우에서 더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거지.
공리의 원리에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은 공리주의자다. 근데 사실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쌤은 공리주의자인데 벤담인지 밀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다만 그냥 만약에 굳이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벤담에 좀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는데 물론 확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정언명령에 따라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우세요. 이 정언명령은 누구야? 칸트잖아. 그래서 틀렸습니다. 9월달 문제에 나왔지. 9월달 문제에서 조건적인 명령이 틀렸다는 걸 알고 그럼 그거와 반대되는 게 정언명령이라는 걸 알면 수능에서 절대 틀리지 않았을 거야. 자, 이번에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을 최대화하도록 행동하세요. 맞는 말이지. 그치? 3번에 실천적 지혜를 발휘해서 유덕한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이건 또 누구야? 실천적 지혜라는 키워드, 유덕한 사람이라는 키워드. 이건 덕윤리인데 덕윤리 중에서도 특히 이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라는 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실천적 지혜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치? 아리스토텔레스. 텔스가 아니라 텔레스. 그치? 실천적 지혜라는 키워드 좀 알아야 되고 뭐 유덕한 사람, 뭐 덕을 강조한다 이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4번에 기부의 결과를 따지기보다 배려심을 발휘해서 행동하세요. 배려심을 발휘하고 이거는 틀렸다 맞다라고 볼 수 없지만 틀린 말은 따지기보다 결과를 따져야 되지. 결과는 결국은 공리니까. 그래서 틀렸다. 마지막으로 5번에 공익은 사익의 총합보다 크다는 것을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치? 뭐뭐보다 크다라는 거 절대 크지 않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그냥 총합이다. 그 이상은 아니다. 그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 공리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익이 곧 공리거든. 공리주의자들이 말하는 공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의 in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이게 등호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등호잖아. 등호. 부등호가 아니라 요것보다 크다가 아니라 요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은 개인들의 이익들, 어떤 개인들의 행복을 합쳐놓은 거에 불과하지 그 이상이 아니다. 이 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2단원에 나오는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마 약간 피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피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